네, 자본의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신 초청 강연 순서입니다. 저도 사실 많이 기다렸던 분인데요. 네, 2026년 글로벌 매크로 인사이트, 트럼프 2.0의 혼란과 매크로 경제의 변화, 격변하는 국제 정세가 우리 금융과 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오건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단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오건영 단장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강연을 좀 저도 열심히 들었는데요. 미소금융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생산적 금융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는데 하반기에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슈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양극화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걸 잠깐 보면은 결국에는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으로 돈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AI 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요, AI 쪽에다가 힘을 좀 많이 쏟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시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AI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국가가 나서서 인텔의 지분을 인수한다든지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죠. 그거는 결국에는 미국의 AI 산업을 갖다가 미국 행정부에서도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국가들은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헷갈려 놔둘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그늘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앞서서 이제 미소금융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실 때 보니까 K자의 하단 쪽도 이 생산적 금융하고 엮여가지고 조금 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지 않나. 저도 그래서 정신없이 좀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반기에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지금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들에 좀 답을 드리면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질문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 제일 처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코스피가 오늘 보니까 9천 목전까지 왔더라고요. 8,900을 넘어섰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이 그거죠.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거 버블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받아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4월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작년 4월 2일 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전 세계 185개국에 관세 때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러면서요,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 세계 글로벌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4월에 제 기억에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의 저점이 2296포인트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삼성전자가 5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불과 1년 2개월 전이었다는 거죠. 2296에서 오늘이 8900이면 몇 배 뛴 거죠? 거의 4배 가까이 뛴 거 아닌가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거 너무 많이 뛰니까 버블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는 이 버블이라는 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재 환율을 보시면요, 오늘 환율 기준으로 다시 올라와서 1,520원이 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00원이라는 환율을 갖다가 꽤 오랫동안 본 겁니다. 벌써 한 2달째 보고 있거든요. 질문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여쭤보고 재작년에도 여쭤보고 3년 전에도 여쭤보고 했는데요, 1,400원이라는 환율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1,400원. 높나요? 낮나요? 혹시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예. 이제 몇 분 안 계십니다. 1,400원은 높은 환율인가요? 그렇죠? 질문 좀 바꿔보겠습니다. 1,300원은 높은가요? 낮은가요? 높은가요? 자, 혹시 1,300원 낮다 있으세요? 예, 몇 분 안 나오시네요.
그럼 질문 또 바꾸겠습니다. 1,200원은 높은가요, 낮은가요? 예. 자,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1,200원은 낮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1,300원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09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 1,160원에서 70원 했습니다. 13년 동안 우리는 1,200원 언더의 환율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 4년 전만 해도 환율 1,200원만 넘어도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때 1,250원 하면 큰일이다 이랬거든요. 만약 지금 1,250원이면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귀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근데 작년, 재작년에 여쭤봤을 때는 1,300원도 어마어마하게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300원도 좀 낮아 보이지 않으세요? 목발을 짚고 2년, 3년 걷게 되면 그 목발에 익숙해지지 않나요? 좋은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만약에 이 높은 환율이 몇 년 더 이어지게 되면 어쩌면 1,400원도 귀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하나 말씀드리면 2007년도 10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900원이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환율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1,0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때는 1,100원만 해도 높다고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십몇 년 동안 1,100원이라는 환율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정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1,160원, 70원이 정상적인 환율이면 1,200, 1,300, 1,400원 다 환율의 버블이 됩니다. 맞나요? 고환율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3, 4년 정도 높은 환율을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1,300, 1,400원이라는 환율을 조금씩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드시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환율의 뉴노멀이라고요.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4년 전, 5년 전으로 가보죠. 코로나 사태 당시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고요. 미국은 제로금리에다가 양쪽 안으로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그럼 시중에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돈의 가격인 금리는 내려가게 되겠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21년도 1월, 2월 달에요. 그때가 정기예금 금리 있잖아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네에 저축은행이 있거든요. 저축은행의 특판예금 금리가 1.1%였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지금 그때는 2%만 돼도 기적이라고 했거든요. 요즘 2%면 어떤가요? 너무 낮은 금리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참고로 오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4% 위에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채권을 보다 보니까 이게 손님들이나 투자자분들한테 채권을 얘기하잖아요. 4, 5% 정도면은 2, 3년 전에 4, 5% 얘기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 5%도 별로 쳐다보시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주식 잘 사면 하루에 5% 먹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금리 자체도 3, 4년 전보다는 되게 높은 금리를 되게 익숙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금리의 뉴노멀입니까? 그러면 환율하고 금리하고 말씀드렸죠. 그럼 주가로 와볼게요. 주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한테 정상적인 주가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2003년에 코스피 지수가 500포인트였습니다. 그때 샀어야 되나요? 근데 2007년에요. 딱 4년 만에 코스피 지수가 21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가 중국 특수였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에 있었죠. 그러면 2007년에 2100이었는데 작년 4월에 얼마였다고요? 2300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2007년에서 2025년이면 몇 년이 지난 건가요? 18년 정도 지난 건가요? 코스피 지수가 200포인트 올랐죠. 퍼센트로 몇 퍼센트죠? 10%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한 9%라고 잡아보죠. 9%를 14로 나눠야지 연수익률이 나온 거 아닌가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4배가 뛴 거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7,000포인트였습니다.
오늘 혹시 일본 니케이 지수 얼마인지 아세요? 어제 뉴스에 났는데요. 7만 때렸습니다. 이런 걸 주식하시는 분들은 텐베거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4배 올랐는데 그쪽은 10배 올랐죠. 우리가 버블이면 일본은 뭘까요? 하나 더 가보죠. 2011년도에 S&P 500 지수가 1350포인트 정도 했거든요. 오늘 7500 정도 합니다. 몇 배죠? 죄송합니다. 저도 계산 안 해봐가지고 한 5배 좀 넘나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숫자가 높기 때문에 버블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바로 반론 들어오실 겁니다. 그때의 미국하고 지금의 미국이 같냐? 그때의 빅테크하고 지금의 빅테크는 위상 자체가 다르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바로 펀더멘탈 논리죠. 그러면 작년의 한국하고 지금의 한국은 어떨까요? 좀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매크로에서만 하나만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매크로를 보다 보면 경상흑자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경상흑자가 1000억 달러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교에서 학점으로 따지면 A0, A뿔하고 A0 사이 정도, 그 정도로 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억 달러 내기 되게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경상흑자를. 작년에 우리 관세 때렸죠. 그래서 작년 초에요. 이거 올해 힘들겠다 했고요. 600억, 700억 정도 내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1000억 달러 번다 이랬거든요. 작년에 우리 경상흑자가 얼마 나왔냐면 1230억 달러 나왔습니다. 엄청 잘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반도체가 막판에 엄청 땡겨줬습니다. 그래서 1000억 달러면 참 잘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1월에서 4월까지 지금 경상흑자 통계가 나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누적 흑자가 얼마일까요? 경상흑자가 102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뭘 얘기하는 거죠? 연간으로 1000억 달러면 A0잖아요. 근데 올해는 4개월 만에 1000억 달러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방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분 계시는데 3000억 달러 보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우리나라는 경상흑자를 볼 때 되게 많이 갉아먹는 게 에너지 수입이에요.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게 흑자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혹시 올해 3, 4월 달에 유가가 높았나요? 낮았나요? 전쟁 때문에 되게 높았죠. 근데 흑자가 이만큼 났죠. 뭐를 의미하는 거죠? 반도체가 뛰는 속도가 유가가 뛰는 속도보다 빨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딱 매크로 지표에서, 거시경제 지표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경제 체력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우리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반도체가 결국엔 AI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네, 요거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우리는 시장을 조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마음속에 정상적인 주가가 얼마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18년 동안 2000포인트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2000이라는 숫자가 앵커가 닻을 거기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코스피가요 4000이건 5000이건 6000이건 7000이건 8000이건 다 버블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마 금융시장은 새로운 닻을 어디다 놓여야 되는지 그 고민을 좀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뉴노멀이고요, 환율도 뉴노멀이고 금리도 뉴노멀인가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이 뉴노멀에 대한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변해버리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율, 주가, 금리가 한꺼번에 변해 있는 세상에 무언가 동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AI 혁명하고 좀 많이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또 마찬가지로 맞물려 있는 게 이란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로 이란 사태를 한번 좀 보죠. 사실 저희처럼 매크로 보는 사람들이 이란 사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휴전, 종전, MOU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오늘 결국엔 쟁점은 세 개죠. 뭐냐면 앞으로 60일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쟁점 중에 하나는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이죠.
여기에 통행료를 부과하냐 마냐 이것도 있겠지만 이란이 이거를 닫았을 때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전쟁 이전에는 통제하지 않았던 게 통제권이 생겨나는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논쟁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뉴클리어 더스트라고 하죠. 이란의 핵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돈 문제거든요. 재건 자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기존의 이란의 자금들 있죠. 이걸 동결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동결 자금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 세 가지를 갖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은데요. 이거 매일매일 뉴스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오늘 분위기 봐서는 협상이 되게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손님들이라기보다도 투자자분들도 느끼는 스트레스가 좀 큽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겁지만 많이 오른 만큼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럼 그 골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란 사태가 다시 한번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만약에 이란 사태가 다시 이란 문제가 안 좋게 진행이 되면 연장전 간다 만약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겠어?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럴 수는 없죠.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려요. 어떻게 보면 좋냐면 우리가 투자를 만약에 향후 1년만 한다고 가정해보죠. 향후 1년만 투자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이란 사태가 언제 완전히 클리어가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잠재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으니까요. 아마 이란 사태가 깔끔하게 끝나주면 주식시장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재차 문제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흘러내릴 수도 있죠. 참고로 딱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21년도 차트입니다. 22년도예요. 22년도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러우 전쟁 당시에요.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까만색 화살표를 해놨죠. 나스닥 100지수가 러우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그 우려를 반영하면서 16,500에서부터 1,500까지 10개월 연속으로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16,500에서 1,500까지 빠지면 거의 30%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투자자들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숫자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올해만 바라보면 전쟁이 언제 끝나냐, 언제 클리어되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기열을 조금만 늘려보죠. 한 5년 정도로만 늘려보겠습니다. 향후 5년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5년 후에는 이란 사태가 지금처럼 에브리데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될까요? 5년 후에는. 저는 소강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끝나 있을 확률도 높고요. 왜 그러냐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작년 이맘때 제가 세미나 가면 1시간 내내 관세 얘기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관세가 가장 핫했습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세미나를 200번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참고로 관세를 물어보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관세 부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7월 달, 8월 달에 또 한 번 이슈가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에 관세라는 이슈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는 관세를 갖다가 소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 특히 투자자들한테는 관심 밖으로 많이 멀어졌죠. 왜 그럴까요? 전쟁은 안 끝났지만 시장이 그 이슈를 어느 정도는 적응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앞으로 5년 정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란 사태도 시장이 소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21년도부터 22년까지 2년치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가 16,500에서 1,500까지 30% 하락했던 걸 보여드렸죠. 근데 우리 5년짜리 차트를 한번 보시죠. 5년짜리 차트로 보시면요, 22년도 4월 26일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확 떨어지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게 아까 보셨던 차트입니다. 30% 빠지는 거. 근데 5년 차트로 보시면 어때요? 참고로 오늘 나스닥 100 지수가 3만 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뭘 보시면 좋냐면
투자의 관점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잖아요. 1년으로만 바라보면은 전쟁이 언제 끝나요? 이거 MOU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긴 호흡으로 5년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보다도 5년 안에는 전쟁의 영향이 희석이 될 텐데, 전쟁의 영향이 희석될 때 내지는 시장이 전쟁에 적응을 완전하게 하게 될 때 나는 어떤 섹터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는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봅니다. 근데 말씀드려보면은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을 오래만 하고 끝내시나요? 아니면 영속 기업을 가져가나요? 일반 기업은 영속 기업이죠. 그럼 시계열이 길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를 점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전쟁의 영향이 희석이 될 때 나는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할까? 이걸 보셔야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는 사실 불가지의 영역이죠. 그걸 예측하려고 하는 건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전쟁이 끝날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죠. 조금만 더 가봅니다. 그걸 준비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전쟁 이후에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 것인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반기에는요, 전쟁의 양상이 많이 희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시장의 초점이 전쟁 이후의 세상을 읽어내려는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전쟁이 끝나면 재건은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보면은 반도체만 뛴 게 아니라 건설주도 많이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전쟁이 언제 끝날 줄 알고 투자했을까요? 아니면 전쟁이 끝나면 결국엔 재건을 할 것이다, 이걸 알고 투자하셨을까요? 후자 아닐까요? 이 되게 간단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재건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전쟁 끝나기 전에 해야 됩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해야 됩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산다면 재건축하기 전에 사야 되나요? 한 다음에 사야 되나요? 똑같은 질문하고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런 말씀 하나 드렸는데요.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자, 하반기에는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하락을 할 것인가? 저는 유가 하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호르무즈가 풀려 나오면 원유의 공급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유가가 좀 하락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보죠. 유가가 전쟁 이전에는요, 배럴당 60달러 수준을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난 다음에 120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90달러, 80달러, 75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60달러, 과거의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만의 의견은 아니고요. 잠깐 보시죠. 좌측에 있는 기사들 중에서 맨 밑을 한번 보시면 전쟁 끝나도 유가가 쉽게 안 떨어질 거라고 석유 CEO들이 경고를 하고 있죠. 산업통상부 장관께서도 전쟁 끝나도 에너지 정상화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높았을 때보다는 내려오겠지만 예전의 레벨로 돌아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원인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중동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카타르라든지 UAE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원유 정제 시설이 많이 파괴되지 않았을까요? 가스 시설까지. 어제 한은 총재가 물가 안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에너지 가격이 쉽게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근거에 들어갑니다. 그럼 호르무즈가 풀린다고 과거만큼 공급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냐면 운송비를 좀 생각해 보죠. 통행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들 것 같으세요? 안 거들 것 같으세요? 통행료라는 말은 감히 쓰면 안 되더라고요. 서비스비라던데요. 서비스 수수료인가요? 무슨 서비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비스, 이게 뭐 가드를 해주는 서비스 수수료랍니다. 저는 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60일간은 면제인데 60일 이후부터는 걷겠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이번엔 오만도 가세한 것 같고 미국은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고요. 일단 통행료 걷는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옛날에 안 들어오던 통행료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톨게이트비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보험료 올라간다는 얘기는 뉴스 많이 보셔서 다 아시죠? 이건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용선료겠죠. 뱃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배 주인이고요. 선주입니다. 제가 화물 주인이라서 화주라고 해보죠. 제가 올해 1월 달에요. 여러분들한테 배를 빌립니다. 호르무즈 들어가겠다고요. 그래서 배를 빌려가지고 배를 쓰고 있는데 딱 말씀드린 게 뭐냐면 2달 후에 드릴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가져다 드렸더니 저는 2달치 돈을 드렸잖아요. 근데 6개월이 지났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고생하셨어요 이럴까요? 아니면 4달치 추가 차지를 하실까요? 4달치 추가 차지 하셔야겠죠. 그죠? 근데 저는 호락호락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불가항력을 외치겠습니까? 저는 불가항력을 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송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측 기사 한번 보시죠. 4월달 기사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호르무즈 풀린 뒤 한 척당 60억 운송비 폭탄 화주 선사 소송전 갈 듯. 이 기사 보이세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저게 4월달 기사입니다. 아마 지금은 저 금액이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누가 이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선주잖아요. 다음에 호르무즈 간다면은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좀 싫어하실 것 같으세요? 배 안 빌려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줘야 된다면 지금 미국으로 갈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굳이 빌려줘야 된다면 뱃삭을 좀 더 높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호르무즈 프리미엄이라고 한답니다. 선원들은 호르무즈 가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좀 꺼려 할까요? 이왕이면 다른 데 가고 싶을까요? 이왕이면 다른 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럼 정리 한번 합니다. 통행료, 용선료, 보험료, 인건비 얘네들이 합쳐지면 운송비의 증가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요 중동 지역의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얼마로 떨어지느냐 이것도 핵심이겠지만 그걸 가져오는 데 들어가는 운송비가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질 것 같지 않나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두바이유 가격이 얼마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그 두바이유를 받는 것 배송비까지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달앱에 짜장면을 시키는데 짜장면 가격이 10,000원이었다가 30,000원이 됐어요. 다시 좀 내려와서 1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시키는데 배송료가 50,000원입니다. 그럼 15,000원이라는 짜장면 가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15,000원에다가 50,000원의 배송료를 합친 65,000원이 중요할까요? 저는 65,000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운송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를 가져오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번에 호르무즈를 막아보면서 뭘 배운 거죠? 막으니까 전 세계가 쩔쩔매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향후에는 이란한테는 협상의 하나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 안 막아봤는데 이번에 막아보니까 효과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란이면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가 풀렸어요. 그럼 옛날처럼 중동에만 의존해야 될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채널을 다변화시켜 놔야 될까요? 다변화해야죠. 그래서 산업통상부 장관 코멘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 4월 19일 날 인터뷰한 거 내용을 읽어보면요 빨간색만 읽을게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수송 루트를 다원화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일 계획. 이게 무슨 얘기죠? 중동산이라고 했나요? 비중동산이라고 했나요? 비중동산이죠. 그럼 중동을 제외하고 아마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가져오느냐? 미국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멘트 한번 잠깐 보시죠.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 등 비중동 지역의 원유 도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는 단순히 공급망 안정을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완화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미국산 에너지를 가져오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만 에너지를 의존하는 리스크를 갖다가 낮출 수 있을 뿐더러 무언가 통상 압력도 낮출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에 관세 때릴 때 뭐라고 했죠? 너네가 대미 무역 흑자가 높으니까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흑자 내는 나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관세 때리고 투자 압박을 했었죠. 그죠? 혹시 올해 우리나라 흑자가 늘었다는 얘기 앞에 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통상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번, 미국에 수출 안 하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 물건을 많이 수입하면 되겠죠. 미국산 뭘 수입하면 좋을까요? 여기 에너지 나오지 않습니까? LNG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수입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 도입을 늘리는 것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경질유는 우리 정유사가 중동산 중질유와 섞어 쓰기에 가장 편한 유종이라고 하더라며 중동산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미국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보죠. 우리가 중동산을 산 이유가 뭘까요? 가성비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미국산이 중동산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산을 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조달할 때 에너지 코스트가 옛날보다, 전쟁 이전보다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에너지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경영학 수업 들을 때 재고 관리 수업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고 관리는 정답이 있습니다. 재고는 많은 게 좋은가요? 적은 게 좋은가요? 적은 게 좋죠. 최소 재고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달할 수 있으면 그게 답입니다. 절대선이죠. 근데 리스닝 한번 해보죠. 이번에 전쟁 터진 다음에 뉴스 중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중국은 6개월치 에너지 재고가 있고요. 한국은 4개월치 에너지 재고가 있고 대만은 2개월치 에너지 재고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 제일 좋은 건가요? 에너지 재고가 가장 적은 대만이 제일 유리한 거 아닙니까? 재고는 적어야 되니까. 답이 안 되죠. 에너지 재고가 많은 국가가 안전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조달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모 기업이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히토류 재고를 1년치를 확보했답니다.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1년치 재고를 쌓았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 아닌가요? 90년대 세계화가 됩니다. 세계화가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원자재를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죠. 물가가 내려간다고 할 때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재고 손상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최소 재고를 유지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땡겨오면 됩니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화에 역행을 하잖아요. 블록화가 됩니다. 공급망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재고를 좀 쌓아놔야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답니다. 그러면 재고를 미리 쌓아놔야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럼 과거하고는 달리요, 기업들이 이제 재고를 쌓습니다. 그러려면 창고를 만들어야겠죠. 창고 부지 확보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재고를 쌓는 과정에서 재고 관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재고를 사들여야 되니까 운전자금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융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애들을 갖다 그 금융 비용 같은 거를, 관리 비용 같은 거를 다 원가에 엎어버리면 물가가 뛰게 되겠죠. 물가가 쉽게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물가가 쉽게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케이스일 텐데요. 하반기에 지금 2차례 인상에 대한 얘기가 컨센서스고 내년에도 2~3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 사태 뒤에는요, 물가가 올라 있을 거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물가하고 고금리, 요걸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구하려고 전 세계가 다 분주하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의 밸류가 어떨까요? 에너지의 밸류가 좀 높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거 한번 잠깐 보시죠.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투자하잖아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나스닥을 좋아하시죠? 엑슨모빌을 좋아하세요? 엔비디아를 좋아하세요? 제 주변에 엑슨모빌 갖고 계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요, 엑슨모빌이 시총 1위였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때는 보지도 않았었고요. 잠깐만 볼게요. 그럼 우리는 기술주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 차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걸 보시면 테크주 ETF하고 에너지주 ETF의 성과를 비교한 겁니다. 2020년 1월 1일을 100으로 놓고 최근까지 지난 5년간 어디가 많이 올랐나 봤는데요. 에너지가 많이 밀리다가 최근에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최근에 확 끌어올리는 거 보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가 좋나요? 에너지가 좋나요? 파란색이 테크고 빨간색이 에너지입니다. 테크가 좋죠. 그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에너지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우측 보시죠. 우측 차트는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까지 차트를 15년간 그려봤습니다. 어느 게 좋나요? 최근에 에너지주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차이가 압도적이죠. 이유를 보시면요, 자, 차트 한번 꼼꼼히 볼게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둘이 동행하죠. 근데 2014년부터 거대한 갈림길이 생겨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요, 2013년부터 중국은 과잉 투자에서 멈춰서서 긴축에 들어갑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데, 미국은 2012, 13, 14년을 거치면서 셰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럼 에너지의 공급이 늘어나죠. 에너지의 공급은 늘어나는데 에너지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너지의 공급 과잉이 됩니다. 그럼 에너지 관련주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겠죠. 저 때 혹시 자원부국들 힘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자원부국의 대표가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헤아라가요, 2011년도에 700원 하던 게 200원까지 빠진 적이 있죠. 질문은 이겁니다. 전쟁 이후에 이 15년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조금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변화가 나타난다면 테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도 재차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호주 같은 경우가 자원부국이죠. 작년 이맘때 호주 달러 환율이 88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오늘 1100원 정도 합니다. 작년 이맘때 브라질 헤아라 환율이 240원 했거든요. 오늘 300원 정도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통화 가치가 약한 국가들 있죠. 원화 약하고 엔화 약하고 대만 달러 약하고 유로 약하죠. 공통점이 뭘까요? 기술은 있지만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 아닌가요? 물론 환율을 바라볼 때 딱 이것만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잖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하나 드려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말씀드렸던 게 고물가에 대한 얘기, 에너지에 대한 얘기, 고금리에 대한 얘기. 그걸 아마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나. 첫 번째는 그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이어가 보죠. 그 다음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 FOMC가 있었죠. 금리는 동결했는데 오늘 얘기가 저는 되게 흥미롭던데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와가지고 계속 여기 1층에 앉아가지고 계속 자료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물가가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는데 금리를 내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왜 그럴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여전히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옛날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연준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말씀드려 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연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게 여기 보신 이 빨간 점선 있죠? 2%예요. 이 2%를 지금 넘어서 있습니다. 되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의 부담이 크죠. 그럼 연준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해야죠. 최소한 인하는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준에서는요, 이거 오히려 인상을 고민해야지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해서 물어보니까 이거죠.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랍니다. 잠깐 볼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올렸죠. 그럼 이건 물가 상승 요인이잖아요. 근데 물가라는 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몇 프로 올라오는지를 본 거거든요. 관세를 올해 부과해요. 작년에 부과한 게 올해에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죠. 근데 관세를 매년 올리나요? 그건 아니죠. 일회성이잖아요. 이번에 올리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물가 상승 요인이 안 되죠. 맞나요? 그래서 올해 잠깐 이거 관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걸 잡으려고 금리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 때문에 물가 오른 건데 전쟁 끝났잖아. 해결했잖아. 이제 에너지 가격 내려올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좀 뻘쭘해지지 않을까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갖고 괜히 호들갑 들면서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이렇게 답합니다. 잠깐 보세요. 이 차트가요 2010년도 1월 달부터 그려놓은 차트예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2020년도에 이렇게 크게 뛰어올라기 전, 산이 하나 서기 전에는 거의 어땠죠? 2% 밑에 많이 눌려있는 느낌이었죠. 저게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를 말합니다. 그게 2010년대입니다. 근데 2020년대 들어와서요,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무너지면서요, 물가가 저렇게 뛰었는데 22년도 중반에 9.1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뛰었었습니다.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저기 보시면 21년도 3월부터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넘어섰거든요. 그럼 21년도 3월에 물가 목표를 넘어섰으면 연준은 빠르게 그걸 되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 보세요. 21년도 3월에 2% 선을 넘어선 다음에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죠. 저는 지금이 26년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넘었다고요? 21년도 3월이죠. 그러면 5년 3개월 동안 집 나간 애가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5년 3개월 동안 기침을 합니다. 5년 전에 기침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만났는데 아직도 기침을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거 고질병일 수 있으니까 병원 가봐,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래 유지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리가 자리 잡습니다. 어떤 심리냐면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거라는 그 심리죠. 혹시 일본은 디플레이션 심리가 고착화됐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번 고질병으로 자리 잡으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치료도 힘들고요, 더 무서운 건 치료를 하더라도 금세 재발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게 문제 아닐까요? 그럼 이겁니다. 아니, 이거 관세나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야 라는 얘기를 트럼프 행정부는 하는데 연준은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맞는데 그 일시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2%로 빨리 치료가 안 되고 또 올라왔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연장전가잖아요. 참고로 오늘 연준의 물가 전망이 어떻게 나오냐면 2029년도는 되어야 본 2%로 돌아올 것 같던데요. 그럼 집 나간 애가 8년 만에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전망대로라면 8년 동안 목발을 짚고 있던 사람이 8년 만에 풀면 휘청거릴 것 같지 않으세요?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연준 내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연준 내에서도 저걸 해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좀 두고 있고,
연내 2차례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도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베센트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양반이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죠. 뭐라고 하냐면 올드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그렇게 올드한 생각에 어떤 그 과거의 신념에 대한 어떤 장막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생산성 혁명입니다. 생산성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한번 드려보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아주 좀 러프한 사례인데요. 이렇게 보시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 똑같은 원재료나 똑같은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산출물을 가져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000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제품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1,000원을 투입해서 10개를 만들었으니까 제품의 원가는 개당 100원이겠죠. 맞나요? 그럼 원가가 100원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물건을 팔려고 해요. 10% 마진을 붙입니다. 그럼 110원에 팔아야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11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생산성 혁명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로봇가 와서 다 만들어줍니다. 사람 채용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1,000원을 투입하잖아요. 100개를 만듭니다. 10개가 아니라. 그럼 개당 원가가 10원이 되나요? 그럼 10% 마진 붙이면 11원에 팔죠. 11원에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원래 110원짜리가 이제 11원이 되잖아요.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핸드폰을 처음 썼던 게 98년도부터 썼거든요. 근데 97년도에 혹시 시티폰이라고 기억나세요? 이게 저희 어디죠? 그 전화 부스에서만 통화할 수 있었던 폰이 있었거든요. 모르시는, 기억 안 나시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핸드폰이 있었는데 약간 벽돌폰이라고 해서 회장님들이 이렇게 차에 이만한 거 있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한 500만 원 했었답니다. 근데 500만 원이면 대중화가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작은 핸드폰으로 해서 대중화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럼 5만 원씩 받았던 것 같던데요. 그럼 500만 원은 못 사지만 5만 원은 살 수 있지 않나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면 110원이었다가 11원이 되면 시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에브리바디가 살 것 같지 않아요? 테슬라의 전기 트럭이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되면 수요가 좀 많이 늘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시장이 늘어납니다. 그럼 생산이 늘어나죠. 그럼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생산성 혁명이 만들어내는 성장입니다. 그럼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소비가 일어나고. 근데 흥미로운 건 물가가 어떻게 됐죠? 110원에서 11원이면 10분의 1 토막이 났죠. 성장은 강한데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베센트 재무장관은 과거에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을 소환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마에스트로예요. 87년부터 2006년까지 연준의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마에스트로 같은 순간이라고 했던 때가 95년, 96년이었거든요. 95년, 96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월드컵 하죠. 94년에 미국 월드컵이 있었어요. 고해 미국 물가가 높아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엄청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금리 올려가지고 물가 잡았는데 95년에 다시 성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장이 나오는 걸 보면서 연준에 있는 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린스펀한테 이거 성장이 나온다. 이러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서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는다. 그럼 수요가 늘게 되면 물가가 또 뛰지 않겠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해서 제압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린스펀이 얘기합니다. No, 이렇게 얘기합니다. Never. 그래서 하는 얘기가 생산성 혁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준 위원들의 그 표정이 다들 안 믿는 분위기였대요. 근데 결론 그린스펀이 맞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은 강했고 물가는 안정되는 기가 막힌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게 닷컴 버블로 이어집니다. 성장은 강한데 금리를 낮춰놓으니까 이 성장이 꽤 오래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90년대 후반부를요, 클린턴 행정부 후반부였는데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기억을 합니다. 베센트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거죠. 미국 경제 성장 강하대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이 성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연준은 물가의 고착화를 바라보면서 금리 인상을 말합니다. 근데 베센트는 얘기하는 거죠. 성장이 나온다고 무조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왜죠? 생산성이 높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 혁명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죠? AI가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베센트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업 근로시간과 생산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AI가 더 확산이 되고 AI가 더 발달한다면 근로시간이 동일하더라도 생산량이 더 많이 늘지 않을까요? 시간이 동일하다는 것은 임금 지출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일 거고요.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더 많은 생산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원가를 갖다가 눌러주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면 AI를 통한 생산성의 개선은 정말 아름다운 성장을 만듭니다. 물가 상승이 없는 아름다운 성장이죠. 살이 찌지 않는데 키만 크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 얘기가 되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연준이 깨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연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얘기까지는 좋은데 우리도 AI의 성장을 믿는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근데 미래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름다운 AI를 만들어내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죠?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짓는 상황에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사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캐시가 많아가지고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 그렇게 많이 하던 빅테크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반도체를 그렇게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유가 뛰는 것보다 세다고. 그럼 이런 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치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빅테크예요. AI 혁명 일으키려고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제가 와서 그러는 거죠. 전쟁 나서 치플레이션 일어날 것 같고 하반기엔 공사비 엄청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공사를 언제 하셔야 돼요? 하반기에 하셔야 됩니까? 땡기셔야 됩니까? 반도체를 하반기에 사셔야 돼요? 지금 사셔야 돼요? 저라면 지금 살 것 같은데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전쟁이 나면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고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전쟁이 나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설비 투자를 땡기지 않나요? 그래서 올해 예상한 것보다 설비 투자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미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성장이 만약 붙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기로는요, 물가가 되려 경기가 과열이 되고 물가가 되려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잠깐 보시죠. 이 굴스비 총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굴스비 총재 이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굴스비 총재가 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은요, 인공지능이 결국에 미래에는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건 동의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요, 수요를 갖다가 강화시키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 두 번째는요, 미래가 그렇게 브라이트하다면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들 움직여야 될까요? 나중에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죠. 그럼 지금 자산 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수 있죠. 이거는 자산 가격 소득을 높이게 되면서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럼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되려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I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죠. 이거는 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돌아옵니다. 오늘 새벽으로 돌아오죠. 오늘 새벽에 케빈 허시가 처음으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티미라우스라는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케빈 허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AI가 공급을 자극할 수도 있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답니다. 공급을 자극하면 공급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수요를 자극하면 사람들의 자산 가격 상승 효과가 생기죠. 그럼 물건을 많이 사니까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케빈 허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기로는 수요를 자극하고 장기로는 공급을 자극할 것 같다고. 단기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죠. 장기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연준의 비둘기파는 나도 봐, 나중에 좋아지겠지, 이렇게 가겠죠. 매파는 어떻죠? 그건 맞는데 단기로 오른 물가가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올려놔야 되지 않겠어?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을 하고요. 신기한 건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점도표의 핵심입니다. FOMC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논쟁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생산성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만약 생산성에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 없는 아름다운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물가 상승이 없는 성장이잖아요. 그럼 재화를 생산해내게 될 때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원가 경쟁력이 낮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차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전망인데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24년 말에 내놓은 겁니다. 저기 보시면 초록색 선이 잠재 성장률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25년부터 29년까지는 1.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낮아지게 되면서 2040년대에는 0.6까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있고요. 파란색 선이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있는데 2045년을 보면 노동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에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파란색이 총 요소 생산성인데 저는 기술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 선이 자본 생산성이죠. 이 자본 생산성은 돈을 풀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서 고이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로 가가지고 빅테크를 만들고 얘가 AI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자본 생산성이 좋은 거겠죠. 근데 돈을 풀었는데 부동산에 가서 거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10배 뛴다고 해서 AI 혁명은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생산적 금융은 그래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비생산적인 자산보다는 생산적인 자산 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생산적인 자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대우를 받게 되고 그럼 그게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생산성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2025에서 2034년까지는 상향 추세로 전환될 것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2030년대, 40년대가 되면 잠재 성장률의 역전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환율에도 압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이 높은 데 투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분위기가 우울해지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생산적 금융 있잖아요. 그리고 AI 혁명이라는 거 이게 어쩌면 우리한테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매크로 경제 상황이 일반 산업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그 산업이 너무 크리티컬한 킬러 앱이잖아요. 그 산업이 매크로를 갖다가 뒤집어 엎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AI 혁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리고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나라 미래 경제 환경 변화에도 아마 큰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조심스레 전해드려 봅니다. 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